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말 1,240명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며 4차 유행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비 피해가 속출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일요와이드, 뉴스 1번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한 소식과 인국공 논란의 법원 판결, 그리고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 여부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일요와이드는 7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예비 후보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두 번째 국민면접 행사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국민면접은 대통령 취업을 준비하는 대통령 취준생이 압박 면접을 받는다는 컨셉으로 기획됐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국민면접 현장의 기자와 전화통화로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 모집한 국민면접관 200명과 전문 면접관 3명이 등수를 매긴 결과 1등 이낙연, 2등 최문순, 3등은 이광재 후보가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세대별로 고루 분배된 국민 면접관들이 매긴 공감도 점수는 이낙연 후보가 가장 높았고 이광재, 이재명 후보가 뒤를 이었고 2차 면접은 3명의 전문 면접관이 10분간 압박 면접을 진행하는 형식이었는데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매섭게 몰아붙이는 질문을 쏟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의 기자는 각 예비 후보가 받은 질문과 답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 응시생인 이낙연 후보에 대한 첫 질문이 조국 전 장관 임명 여부에 대해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것이었는데 이 후보는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황에서 1번 공약은 기본소득보다는 성장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고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증명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만하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국무총리로서 인사 관련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답했고 이광재 후보는 친재벌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대기업 유보금 1,000조 원을 지방대학에 투자하면 확실한 세제 혜택을 줘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면접 현장에서 취재기자를 연결해 직접 취재한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당내 논란 끝에 전문 면접관에서 사퇴하고 김소연 뉴닉 대표도 사의를 표하며 빈자리엔 정수경 국제법률경영대 교수와 청관율 기자가 참여했다고 전했는데요. 면접관 선정 과정과 논란을 분석한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5일 뉴스 1번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유튜브 이낙연 TV를 통해 비대면 출마 선언을 하고 중산층을 70%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소식을 국회 출입 기자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커지고 있다면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면서 중산층 경제를 만들고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금수저와 흑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하고 일자리와 세제, 복지가 계층 이동을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뉴스 1번지는 민주당 첫 단일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의 단일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대 방문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는 소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움직임 등 대선 예비 후보들의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7월 2일 뉴스 1번지에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앵커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 그동안 전국적인 선거를 계속 패하면서 당 자체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젊은 당 대표가 변화와 혁신을 약속드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단일 후보를 뽑으려면 저희들이 당 안에서 경선을 치러서 단일 후보를 뽑으면 제일 좋고 그게 정 안 되면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며 야권 단일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유뿐 아니라 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복지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공정소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으로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빈곤층 이런 분들한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그런 국가가 지원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게 그게 복지의 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생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친분 등에 대한 속내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 각 후보들 간 경쟁이 더 한층 치열할 텐데요. 연합뉴스 TV에서는 후보들이 발표하는 미래 청사진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길 바라며 후보들 간 경쟁 구도 중심의 흥미 위주의 보도를 하는 일명 경마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각 후보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 내놓은 정책과 이를 실현시킨 과정 등 검증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요와이드는 7월 4일 지난해 공정이란 화두를 던지며 뜨거운 논란이 된 이른바 인국공 사태, 즉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공사가 보안검색 비정규직 1,900여 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 준비생은 물론 일부 비정규직의 고용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인권위는 피해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할 수 없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진정을 각하한 일이 있었는데요. 단체 측이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인권위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법원은 국가인권위법상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잠정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법원이 인국공 사태로 촉발된 역차별 논란에 대해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소송의 원인이 됐던 해당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향후 취업난으로 인해 상실감을 갖고 있는 20대 세대를 이해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사회뿐 아니라 정치적인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7월 3일 뉴스 프리즘은 수술실 CCTV법을 둘러싼 논란을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지난달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광주 서구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수술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들어오는 등 사례가 이어지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론조사 결과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실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정보 불균형 현상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 제시로 시작되어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아들을 잃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와 5년째 법적 공방 중인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인터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 수술실 내 CCTV 의무화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6년여간의 논의 과정을 조목조목 전달했습니다. 2014년 한 성형외과에서 마취된 환자가 누워있는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생일 파티를 했던 사건 이후 2015년 국회에서 관련법이 처음으로 발의가 된 뒤 거듭 폐기된 과정을 전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해외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과 달리 잘못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낮아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 등 상반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고려할 점 등을 자막으로 제시했고, 논의가 시작된 6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맥락과 환자와 의료계, 정치권의 입장까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달해 사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안소영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4일 방송된 명품 리포트 맥에서는 맑은 기업과 흐린 기업들의 기업 기상도를 살펴보고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지지율 1위인 여야 대선 주자들의 다르면서 닮은 대선 방식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순서는 한 주간 기업 소식, 기업 기상도입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카카오 금융계열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입니다. 둘 다 지난달 말 증권 신고서를 내거나 상장 심사를 마쳤고 다음 달 상장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상 몸값은 둘이 합쳐 25조에서 36조 원대로 금융그룹 KB, 신한을 넘는다는데요. 실적보다 기대에 기반한 가치로 변화될 금융시장의 판도가 바뀔지 지켜보겠다고 전합니다. 다음 맑은 기업은 롯데, 신세계, 현대 3대 백화점인데요. 동행 세일로 1년 전보다 롯데, 현대가 20% 안팎, 신세계가 13%의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세 곳 모두 증가율 1위는 수입 사치품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경기를 살릴 방안이 없는지 안타깝다는 말에 저 역시 공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흐린 기업은 쿠팡입니다. OTT 쿠팡 플레이가 도쿄올림픽 온라인 단독 중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우 갑질 논란의 쿠팡이츠를 상인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데요. 고객 평가가 나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약관이 모호해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 흐린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임원을 두둔한 고위 인사의 반쪽 사퇴로 인한 갈등을 언급하는데요. 노조는 해당 고위 인사인 최 씨가 계열사 대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퇴 요구 피켓 시위를 나섰다고 합니다. G7급을 자처하는 나라의 기업에서 살인적 과로,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진 것을 두고 ESG 경영을 입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기업 기상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여의도 풍향계입니다. 지난 6월 말 한 주간은 여야 대선 레이스에 있어 슈퍼위크였다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란히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요. 두 사람이 출사표를 던지는 방식이 극명하게 대비됐다고 합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재정력 확충으로 보편복지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을 택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윤 전 총장은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출마 선언 내용을 전합니다.
방송은 두 사람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이고 직설적 화법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이라는 점도 같고 대선 출사표에서 공정을 강조한 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언급한 공정은 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 지사의 공정은 선언문에 담긴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주는 억강부약 정치로 대동세상을 해야 한다는 문구처럼 평등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윤 전 총장의 공정은 회견문에 22차례나 등장하는 자유의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합니다. 예측 가능한 법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자는 두 대권 주자 앞에 놓인 과제를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는 친문 세력의 반감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 꼽힌다고 합니다. 민주당 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경우 반 이재명 연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처가 관련 의혹을 가진 윤석열 전 총장이 등장합니다. 정권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이 장모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데요.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처가 리스크 대처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선 판세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 됐습니다.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여야 여론조사 지지율 1위 주자들의 출마 선언으로 열기가 한층 달아올랐지만 언제 돌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안소영 학생은 이번 명품 리포트 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같지만 다른 대권 도전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양측 모두 공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나타내고 차기 대선 지지율 양강 체제를 구축하며 시작부터 절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 검증 등을 위한 유권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안소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일자리 회복, 청년 고용, 취업 취약계층 등 4대 분야에서 일자리 16만 4천 개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조선업 등 8만 8천 명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도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의 반응들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2차 추경 관련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당정은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에 현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족 등 300만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캐시백 예산으로 1조 원 규모를 편성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차 추경에 의해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또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등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예산에는 15조에서 16조 원을 편성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조 원 이상의 제도약 패키지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백신 방역 보강에 4에서 5조 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에 2에서 3조 원, 지역 상권과 또 지방 재정 보강에는 12조에서 13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 1월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겨서 5만 가구 정도의 조기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경향신문, 파이낸셜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23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서로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2차 추경안 심사는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 추경안 처리 때까지 민주당이 임시 예결위원장을 맡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의원 총회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타당하다라는 주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하자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소득 하위 80% 지급과 관련해서 견해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면서 당정의 선별 지원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5차 재난지원금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만큼 이 지급 기준을 두고 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차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급할 때마다 나오는 지급 기준 논란, 그리고 과연 해법은 없는지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2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위 80%를 어떻게 나누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878만 원 선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세 20억 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명확하게 가르는 컷오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등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하지만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 지속될 예정인데요. 또한 이 데일리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행복자금은 매출별
지원금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구체적인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을 하는 한편 추경안 발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안도골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 관계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개별 TF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돼야만 하는 만큼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 심의 확정되도록 적극 대응할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해법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도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네. 8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둘러싼 논란 실효성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2021년도 2차 추경과 관련한 TF 3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죠. 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또 상생 소비 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사업별 TF입니다. 네. 부산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카드 캐시백 형태의 이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시스템 마련을 위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사와 협의를 해서 이 상생 소비 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을 준비한 뒤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는 대로 이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달 내 추경이 처리가 된다면 8월 초부터는 이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백 금액 산정은 8월 소비분부터 이루어지고요. 지급은 9월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소비지원금은 4에서 6월까지의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서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국제신문에 따르면 이 상생 소비 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실행 내용에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욱이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를 그만큼 많이 써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메트로신문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그리고 카드사 모두에게 불리한 정책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분에 대한 이 캐시백이 적어 유인 효과가 일단 적고 카드사의 수익성은 되려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에게 불만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3% 이상 증가분은 10%라는 유인책이 미미하고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1조 1천억 원도 다소 적다고 지적을 하면서 카드사의 역마진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대 한도 3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3개월간 300만 원가량을 2분기보다 더 써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라는 지적도 있고요. 소비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을 겨냥한 혜택이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전통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렇게 재난지원금 좋은 취지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고 네. 있습니다. 국민들 불만은 최소화하면서 실제 지급 목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지 그리고 그 시점에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보도 태도까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가장 염려되는 게 어떤 점이실까요? 너무 많겠지만 양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소득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있는 반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개인, 기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언론이
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적합한 대책들이 어떤 것인지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우리에게 적합한 대책에 대한 보도를 상세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상세한 보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는 코로나19를 1년 반 가까이 겪으면서 효과적인 정책과 타이밍이 어떠한 시너지를 내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어떤 정책이 어떤 타이밍에 나타나야 하는지 언론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